쉬는 시간에 좋은 질문을 누가 하셨어? 설명을 한 개 더 첨가해서 드리는데, 이제 정착물로 간주가 되면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근데 정착물이면 저당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정착물로 간주가 된다고 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을 하려면 등기부가 있어야 되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렇지. 저당권 설정 등기가 가능해야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건데,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정착물하고 다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건 아니지. 그죠? 임목이나 건물은 등기가 돼 있죠. 그런 건 당연히 저당권의 객체가 돼 있죠. 등기부가 존재하니까. 근데 수목이나 교랑, 담장, 축대 이것도 정착물이죠. 그게 저당권을 어떻게 설정합니까? 저당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죠?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착물로 간주된다고 전부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동산을 일체 저당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착물 중에는 등기된 정착물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이지 모든 정착물이 다 저당권 설정의 대상이 된다. 그건 아니죠. 구분하겠지? 그러니까 민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은 민인방법을 갖추고 있으니까 소유권의 대상은 되죠.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잖아. 그지? 그건 소유권이 객체가 되지만 민인방법을 갖추고 있다고, 아니,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이건 내 거다 하고 새끼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표시를 해놨는데 그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등기부가 없는데.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정착물이 다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무조건 정착물로 간주되면 다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자, 19페이지에 이제 토지의 용어에서 네 번째 필지와 획지. 토지의 용어에서 뭐 출제 빈도가 가장 높다고 봐야 되죠. 후보지와 이행지도 요즘 뭐 매년 그냥 등장하는 거고요. 이 필지와 획지를 구분하는 것도 거의 그냥 뭐 거의 매년 등장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가장 토지의 용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용어인데, 필지는 법에서 쓰는 용어라. 그러니까 이건 법률적 개념인데, 이 필지는 등기법이라든가 지적법, 이제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을 지적법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는 지적법이 아니죠. 그죠? 공간정보의 관리 및 구축에 관한 법률, 법 이름이 바뀐 겁니다. 지적법이라는 법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는데, 옛날부터 그냥 지적법으로 통용하니까 지적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법 이름은 다른 법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 이름이 벌써 바뀌었다. 그지? 이 등기법이나 지적법에서 등기부상으로 토지를 등기할 때, 또 지적부상으로 토지를 등록할 때 쓰는 등기나 등록의 단위가 바로 필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게 이제 필지는 등기 등록의 단위예요. 가기나 면적의 단위가 아니고 등기 등록의 단위로서 법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 지적법상으로 필지를 어떻게 규제해 놓고 있죠? 필지란 하나의 지번으로 에워싸인 토지. 그러니까 한 개의 지번이 붙어 있는 이 번지가 하나로 형성되는 한 테두리를 일필지라고 하고, 필지가 한 개다. 지번이 한 개면 필지가 하나라는 뜻이고요. 필지가 한 개면 물건이 하나다. 즉 소유권이 한 개다. 그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소유권을 구분하는 소유권의 구분 단위가 되는 게 바로 필지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쓰는 소유권의 구분 단위로 한 개의 지번을 갖는 등기 등록의 단위. 이건 법에서 쓰는 용어니까 당연히 법률적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획지는 이건 법률적 개념은 아니고 경제적 개념이죠. 그죠? 경제적 개념인데, 이 획지는 우리 부동산 학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부동산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중개 활동이라든가 감정평가 같은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그 토지의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 토지의 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 가격이나 면적을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가격이나 면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또 가격이나 면적의 단위다 그러면 안 돼. 우리나라는 가격의 단위는 뭐죠? 원이잖아. 원.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나 면적의 단위가 아니고 가격이나 면적을 구분하는 기준, 그게 가격이 또 어느 정도 되는 규모냐, 또는 면적이 어느 정도 크기냐, 이런 기준으로 쓰는 용어다 이 말이야. 이 획지는 정의를 하자면 가격이 똑같은 한 덩어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정의 자체를 그냥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그러니까 가격이 똑같은 한 덩어리로 형성된 테두리를 일획지라고 한다면, 가격이 똑같은 일단의 토지, 가격이 똑같은 한 덩어리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그래야지.
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일단의 토지다. 그러면 용도가 똑같은 토지를 획지라고 한다는 뜻이죠. 그 획지가 아닙니다. 용도가 똑같은 토지가 아니고 가격이 똑같이 형성된 하나의 가격으로 형성된 한 덩어리를 획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획지가 가격으로 구분하는 개념이니까 경제적 개념이 되는 것이고, 필지는 이제 법에서 쓰는 등기 등록의 단위예요. 그래서 이게 법률적 개념입니다. 그럼 부동산 학에서는 필지하고 획지 중에서 뭐가 더 중시되겠어요? 획지의 개념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필지는 이제 등기법이나 지적법에서 중요한 용어는 필지가 되겠죠, 그죠? 등기 등록을 할 때 중시되는 용어는 필지죠. 근데 중개 활동이라든가 감정평가 활동, 입지 선정 활동 이런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당연히 획지의 개념이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학에서는 필지보다 획지의 개념이 더 중시된다. 이 정도를 기억해놓고, 이제 필지하고 획지는 구분 기준이지. 필지를 구분한 기준이 지번이고 획지를 구분한 기준은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분 기준이 다르니까 크기도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 필지하고 획지 크기가 똑같을 수도 있지만 필지가 획지보다 더 큰 경우도 있고 또 획지가 필지보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지하고 획지 크기가 같다? 그러면 1필지가 1획지로 구성이 된다는 뜻이죠. 이건 이제 필지하고 획지 크기가 같죠. 근데 필지가 획지보다 더 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이 된다. 그럼 여러 개의 획지가 모여서 한 개의 필지가 됐으니까 이 경우는 필지가 획지보다 더 큰 경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개의 필지가 모여서 한 개의 획지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개의 필지가 모여서 한 개의 획지가 됐기 때문에 이 경우는 또 획지가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필지하고 획지는 크기가 같을 수도 필지가 큰 경우도 획지가 큰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 구분 기준이 틀리니까. 필지를 구분한 기준은 지번이고 획지를 구분한 기준은 가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분 기준이 다르니까 당연히 크기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는데요. 1필지가 1획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은 필지가 이제 소유권을 구분한 기준이니까 필지가 한 개면 물건이 한 개다 이 말하고 같은 거죠. 물건이 한 개인데 획지가 하나라. 그럼 가격도 한 개로 똑같이 형성됐다는 거죠. 그럼 이거 평가할 때 물건이 한 개인데 가격이 똑같다면 그냥 전체 면적의 가격을 곱해버리면 한 번에 평가 가능하잖아. 그죠? 이렇게 한 개의 물건을 한 번에 평가하는 것이 바로 개별 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1필지가 1획지로 구성되는 경우는 개별 평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개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제 필지가 한 개면 물건이 하나라는 뜻이죠. 물건은 한 개인데 획지가 여러 개라. 그러면 가격은 여러 개로 나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물건이 한 개인데 가격이 전부 달라. 가격이. 그럼 가격이 다른 부분을 따로따로 평가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나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어떻게 평가한다? 구분하여 평가한다 그랬다. 그래서 1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됐다. 그러면 구분 평가하게 됩니다. 구분 평가. 그러면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구성되어 있으면 필지가 여러 개라는 말은 물건이 여러 개다 이 말이야. 물건이 여러 개인데 획지가 한 개면 가격은 한 개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물건이 몇 개입니까 이거? 4개제. 그 물건이 4개면 원칙은 4번을 평가해야 된다 그지? 우리 간평규칙 7조에서는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즉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한 개 물건 각각 한 번씩 개별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4개의 물건인데 이 4개의 물건이 똑같이 가격이 한 개로 통일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4번을 평가할 필요가 없겠지. 요 1, 2, 3, 4번지 지번이 4개면 물건이 4개인데요. 이게 가격이 똑같이 한 개로 형성됐으면 이 4개 전체의 면적에 가격을 곱해보면 한 번에 평가가 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2개 이상 여러 개의 물건이 일체로 이용되거나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마치 한 개처럼 일체로 이용되고 있을 때는 이걸 싸잡아서 한 번에 평가하지. 무슨 평가? 일괄 평가하게 됩니다. 자,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거 1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되어 있다면 무슨 평가? 구분 평가하고 여러 개의 필지가 한 개의 획지로 구성되어 있으면 일괄 평가한다. 응? 자, 요 필지하고 획지는 그냥 필지 그러면 딱 기계적으로 그죠? 하나의 집의 붙는 등기 등록 단위 입에서 그냥 요게 바로 나야 됩니다. 하나의 집의 붙는 등기 등록의 단위라 또 5월달 모의고사에 보게 될 거야. 필지란 하나의 집의 붙는 토지의 가격 단위이다 또는 토지의 면적 단위다 이러면 면적의 단위가 어떻게 필지입니까?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지. 그죠? 토지의 면적 단위가 아니고 등기 단위다 그래야 돼. 등기 또는 등록의 단위다 그래야 됩니다. 아셨죠? 미리 얘기해 줬대. 그거 찍고만 있어 말라고. 그냥 이쑤시개로 찔러. 알았어. 5번이 뭐죠? 근부지와 나지가. 나지와 근부지. 이 나지하고 근부지도 요즘 자주 등장하네요 시험에.
이 용어 자체가 어렵거나 그건 아닌데 낮이는 이제 벗을 놨자니까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이가지. 지상에 건축물이 없이 그냥 토지만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건물이 없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낮이. 그리고 건물이 있는 이 건축물의 바닥 토지가 건부지. 건축물의 부지 이걸 줄이면 하니까지. 건축물의 부지. 건물이 있는 건물의 바닥 토지를 부지 이렇게 건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이는 이제 건물이 없는 토지인데 이 낮이를 그냥 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다. 이렇게만 기억해서는 안 돼요. 일본에서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를 다시 이제 갱지하고 저지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식 구분기준에 따라서 낮이를 갱지하고 저지로 나누다가 지금은 이제 나누지 않고 우리나라의 낮이는 일본의 갱지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제 갱지나 낮이는 그냥 같은 개념. 일본에서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저지 갱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갱지가 우리나라의 낮이하고 같아요. 우리 토지 보상평가 지침에 규정된 낮이의 개념을 그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낮이의 정의 자체를 낮이란 지상의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그리고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으니까 사법상의 제한은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는 모든 토지가 공법상의 제한은 전부 다 받게 되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라는 공법으로 용도 지역이 전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정이 되죠. 그러면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그 지정 목적에 맞게끔 토지를 이용해야 되니까 행위 제한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이. 그러니까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모든 토지가 공법상 제한을 다 받으니까 당연히 이게 건물이 없어도 용도 지역이 뭐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뭐 지정이 되겠죠. 그럼 용도 지역에 따라서 당연히 공법상 제한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이도 공법상의 제한은 받으나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사법상의 제한이 없다는 말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물건, 그 제한 물건이 전혀 설정되지 않다는 겁니다. 담보 물건이라든가 용익 물건 이런 게 전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권리가 전혀 설정되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권리 관계가 아주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죠. 또 지상에 건물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상가나 공양이 건축도 가능하고 뭐 여러 용도로 이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낮이가 일반적으로는 가치가 월등히 높은 거죠. 그래서 낮이는 공법상의 제한은 받으나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물이 없는 토지 이렇게 딱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가치가 높아요. 낮이가 왜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느냐? 첫째는 권리관계가 깨끗하다 이 말이야.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않으니까 권리관계가 아주 깨끗하기 때문에 가치가 높고 또 지상에 건물이 없으니까 용도가 다양하게 이용 가능한 성질이죠. 그래서 가치가 높고 건부지는 이 건물이 붙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다른 용도로는 절대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지? 주택이 붙고 있으면 이거는 주거지로만 이용될 수 있는 거지 상업지로 이용을 하려면 주택 철거해야 되겠죠. 철거를 해야 된다.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철거비가 수반되고 또 주택 철거하고 바로 상가 건축 못해요. 형질 변경이 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거롭다는 거죠. 그래서 건부지는 아무리 가격을 높게 평가하더라도 건부지를 평가할 때는 건부지 평가의 원칙, 건부지를 평가할 때는 원칙이 낮이 평가액을 상한선으로 평가한다. 낮이 평가액을 상한선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건부지를 높게 평가하더라도 낮이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건부지는 아무리 가격이 높아도 낮이보다 낮은 금액에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낮이 평가액을 상한선으로 한다 이 말이야. 낮이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이를 1억으로 평가했으면 아무리 가격을 높게 평가해도 1억을 초과해서 건부지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 건부지는 건물이 붙고 있음으로써 부지 가치가 감가가 생겨 있다 이 말이야. 건부감가. 이 건부감가로 해서 부지 가치가 감가가 많이 생겨 있으니까 아무리 높은 가격으로 평가해도 낮이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낮이 평가액을 상한선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낮이보다는 건부지가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건부지가 낮이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건물 때문에 부지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건부 증가가 발생한다면 건부지가 가격이 더 높은 금액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거림 별도로 지정된 개발 제한구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는 오히려 건물이 있는 건부지가 낮이보다 월등히 가치가 높게 평가됩니다. 그 이유가 있죠. 여기가 이제 전체가 이 지역이 그지? 전체가
개발지향구로 묻겠다. 그림 별도로 지정됐다고 가져봐요. 그럼 개발지향구역은 당연히 개발이 금지됐지 않습니까? 개발이 제한됐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죠.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이 낮에는 건축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건물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낮에는 가치가 없는 거지. 근데 개발지향구역 안에서는 기존 건물이 있잖아요. 기존 건물이 있으면 이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정축이라든가 또 개축이라든가 대수습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정개축이나 대수습이 가능하거든. 그럼 정축이 가능하다는 말은 4층짜리를 뭐 5층, 6층으로 얼마든지 더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건물을 전혀 지을 수 없는 낮이보다는 더 높게 정축할 수 있는 건부지가 가치가 월등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 개발지향구에서는 건물이 있음으로써 요 부지의 가치가 오히려 증가한다는 거다. 이걸 이제 건부정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지향구에서는 이렇게 건부정가가 나타나고 개발지향구뿐만이 아니고 건물을 못 짓게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지역이 있죠. 건축을 못하게 규제를 강하게 하는 지역에서는 당연히 건물 때문에 오히려 부지 가치가 증가해서 건부증가가 발생합니다. 그런 지역은 낮이보다 건부지가 더 높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원칙은 이제 건부지는 건물 때문에 부지 가치가 강가가 생겨서 가치가 낮기 때문에 건부강가로 낮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는 게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일반적으로 건부지는 낮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평가된다. 낮은 금액으로 평가된다 그래야지. 건부강가 때문에 그지? 다만 예외적으로 개발지원구역 같은 곳에서는 건부정가로 건부지가 높은 금액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원칙은 건부지가 낮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는 게 원칙이겠죠. 그죠? 건부강가가 생겨 있으니까. 오케이? 자, 6번에 맹지와 대지. 이것도 뭐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요. 맹지 그리고 대지하고 나왔는데 요 대지가 지금 아까 우리 앞 시간에서도 대지하는 게 있었죠. 지목이 대로 건축가능한 토지가 대지였지. 근데 요 대지는 이제 받침이 흑도 받침이 아니라 오디자 받침이란 말이야. 오디자 받침인데 요 오디자 받침이 붙은 대가 자루대자도 자루대자. 맹지는 이제 나무 토지에 둘러싸여가지고 완전히 이제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였으니까 도로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땅이죠. 도로가 없는 땅이나 길이 없는 땅, 그지? 그러니까 그 길이 없으면 당연히 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맹지 상태에서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접 토지를 합병하지 않고서는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가 맹지죠, 그죠? 또 도로가 전혀 확보되어 있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땅이 맹지고, 대지도 대부분 이제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좁지만 통로를 확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나무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게 사방이 도로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나무 토지에 둘러싸여 있지만 이 큰 도로에서 좁은 통로를 통해서 딱 들어가면 그죠? 이렇게 넓은 뒤에 자루처럼 생긴 이런 땅이 나오죠. 나무 토지에 대부분 둘러싸여 있죠. 근데 큰 도로에서 통로를 확보하고 있다 이 말이야. 길이 있어요. 좁은 통로를 확보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대지 이게 자루대자이가 자루형 토지 모양이 자루 모양이다. 그리고 입구가 좁다. 그러니까 대지 그러면 입구가 협소한 자루 모양의 토지 이렇게 딱 기억이 나야 돼. 그래서 모양이 자루처럼 생겨 있으니까 쌀 자루처럼 생겼다. 그래서 자루대자를 써서 대지라고 하는 거죠. 입구가 협소한 자루 모양의 토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거는 이제 좁지만 통로가 있으니까 당연히 대지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맹지하고의 차이점은 맹지는 완전히 나무 땅에 둘러싸여가지고 아예 그냥 도로 자체가 전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거야. 완전히 이렇게 나무 땅에 둘러싸여서 도로가 없잖아 지금. 그럼 옆에 토지를 합병하기 전까지는 길이 생기지 않으니까 건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맹지는 건축이 불가하지만 그래도 대지는 좁지만 통로가 있으니까 건축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고요. 대지하고 저기 한자를 잘 받아야죠. 저게 자루대자다. 그래서 자루형 하는 게 바로 떠올라야 돼. 입구가 아주 좁은 자루 모양의 토지를 대지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7번째 빈지와 법지. 이 7번에 법지와 빈지를 구분한 것도 아주 요즘 자주 등장하네 시험에. 이게 이제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자주 낼 수밖에 없는데요. 법지가 법으로 소유할 수 있는 토지 이걸 줄임말이에요. 법으로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개인에게 이제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인정됩니다.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전혀 쓸모가 없어. 활용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활용 실익은 전혀 없는 토지인데 주로 이거는 윗집하고 아랫집 사이에 경사를 이루고 있는 경사 부분의 토지가 법지에 해당하죠. 그지? 그리고 이제 빈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다. 개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으나 아주 활용도가 높은, 활용 실익이 높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토지고 주로 이거는 해변에 있어요. 해변. 해변에 있는 토지로 바다와 육지 사이에 있는 백사장
이게 이제 빈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지는 이제 토지가 이렇게 경사가 있거든, 경사가. 근데 경사 부분에 대부분 이제 윗집, 아랫집 주택을 짓고 이제 남아 있는 언덕배기에 이 짜투리 땅들이 있어요, 그제? 여기 이제 법지가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두면 흘러내리고 무너져 버리니까 아랫집을 덮쳐버리겠죠, 흘러가지고. 땅이 무너져 내리면 안 되니까. 대부분 여기는 이제 축대를 쌓아 놓겠죠, 축대. 그러니까 옹벽. 축대를 옹벽이라 하지, 건축부에서. 그 옹벽이라든가 담장을 설치해 놓거든요. 이 옹벽이나 담장 아래에 있는 땅이 바로 법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 이제 축대라든가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뭐 축대나 담장을 걷어내도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줄줄줄 흘러내리니까 농작 활동 자체도 불가능하고 건축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너져 내리니까. 그래서 쓸모는 없단 말이야. 근데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토지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니까 윗집에서 아랫집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윗집이 여기 이 사람이 윗집이고, 그다음에 갑하고 을 사이에는 갑이 윗집, 을하고 병 사이에는 을이 또 윗집이죠. 윗집에서 아랫집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요 갑을 사이에는 축대를 갑이 설치하고, 을하고 병 사이에는 윗집이 을이니까 을이 설치를 해야 돼요. 윗집이. 그래서 윗집에서 축대를 설치할 의무가 있으니까 이 땅들은 쓸모는 없더라도 이렇게 윗집으로 소유권을 인정해준단 말이야. 소유권을 인정했는데 누구 소유? 윗집이라고 해서 아랫집이 아니고 윗집 소유로 소유권을 인정해줘요. 그러나 전혀 쓸모가 없는 이 경사 부분에 윗집 아랫집 사이에 경사 부분의 토지가 법지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법으로는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법지. 법으로 소유할 수 있는 토지를 줄여서 법지. 근데 실익은 전혀 없는 그런 토지가 법지고요. 빈지는 바다와 육지 사이에는 그냥 해변에 있는 해변의 백사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바다 아닙니까, 바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육지라, 육지. 근데 육지에 있는 토지들은 대부분 개인들이 사유하고 있죠. 지적 공부에 딱 등록이 돼 가지고, 여기까지는 공부에 등록이 돼 있어. 지적 공부에 등록이 돼 가지고 개인들이 사유하고 있다면 소유권이 다 있는 거죠, 그죠? 개인들이 다 보유하고 있는데, 요거는 바다잖아요, 그죠? 바다를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근데 바닷물은 이제 찼을 때가 있고 또 빠져나갈 때가 있죠. 이게 바닷물이 최고로 높이까지 차오를 때 요 높이가 만조수위선이죠. 그리고 차 있다가 이제 빠져나가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빠져나가면 요 빠져나갔을 때 높이가 간조수위선이 되는데, 이 만조수위선에서 간조수위선 사이에, 그러니까 바닷물이 차 있다가 빠져나간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갯벌이 형성됩니다. 갯벌. 이거는 빈지라고 하지 않고 간석지라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간석지, 갯벌은 이제 간석지라는데, 그럼 빈지는 이 간석지를 제외하고 만조수위선입니다. 요 만조수위선에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요 사이에 있는 토지가 있다면, 여기까지의 토지. 요게 이제 뭐야? 이 백사장이지 뭐. 바다하고 육지 사이에 있는 백사장, 그지? 이걸 빈지라고 한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빈지는 이제 바다하고 육지 사이에 해변에 있는 백사장인데, 이 백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수욕을 바닷가로 가잖아요. 그리고 또 밀물 썰물 시에 이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이게 밀어내주면서 바다를 청소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또 휴양지도 제공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아주 활용 가치가 높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실익이 높은 토지죠. 근데 이걸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개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활용도가 높은 이 해변에 있는 토지를 빈지라고 하는데요. 이 빈지하고 용어는 비슷한데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게 있어. 역시 이제 물가에 있는 토지인데 비교해야 될 게 포락지라는 게 있어요. 포락지. 그러니까 포락지는 이제 하천법에 나오는 용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천이 형성돼 있어요. 하천이 형성되는데 하천 주변에 개인들이 다 논이나 밭을 보유하고 있거든, 그지? 개인이 논밭을 보유하고 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물줄기가 상류에서 세차게 내려오면 이 하천 주변에 있는 땅이 물줄기에서 씻겨져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만큼 물줄기에서 씻겨져 내려가가지고 이게 수면 아래로 잠겨버려. 그러면서 요거는 요만큼은 이제 하천으로 변해버리죠. 수면 아래로 잠겼으니까. 이렇게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논밭이 이 가라앉아가지고 집안이 침식되어 무너져 내리고 수면 아래로 잠겨서 하천으로 변한 요런 토지가 있죠. 이게 이제 포락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논밭이었죠. 그럼 소유권이 있었겠지. 근데 떨어져 나가버리고 없어졌잖아, 그지? 하천으로 배려버리면서. 그러면 요만큼은 이제 뭐 해야 돼? 등록 말소를 해야 되겠죠. 이게 내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없어졌지. 그럼 없어졌으면 토지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지적법 시간에 배웠죠. 이런 걸 뭐 해야 돼? 해면성 등록 말소를 시켜야 되잖아, 그지? 등록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말소 시키고 가고 싶은 마음은 없겠죠. 땅 없어진 것만 해도 열받아 미치겠네, 그지? 그것도 그 구청에 가서 말소 신고하고, 그죠? 내 땅 요만큼 없어지니까 소유권에서
그 지워주세요. 이런 소리 하려면 속에 천불 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지적부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의무를 해제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잖아. 그죠? 뭐 예를 들면 합병 시에는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60일입니까? 90일입니까? 60일입니까? 아, 그러니까 합병은 며칠이라고? 60일이에요? 그러니까 해면성 말소는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근데 신고 의무를 해제하면 과태료 부과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과태료는 부과 안 한단 말이에요. 9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하더라도, 그죠? 땅 없어진 거라도 속에 천불이 나는데 과태료까지 부과하면 구청 박살낼 거야 아마. 그렇겠죠?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바로 말소를 시킵니다. 그런 토지가 이제 포락지가 되는데, 이렇게 개인이 보유하고는 논밭이 침식되고 무너져 내리고 하천으로 변화 수면 아래로 잠긴 토지를 포락지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포락지를 빈지로, 또 빈지를 포락지로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최근에 2번이나 등재했어요. 최근에 3년 동안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정리해 놓고 계셔야 되고, 그 외에 이제 기타 토지의 용어에 그 포락지는 나왔고, 그지? 공지하고 공한지 뭐 여러 가지 또 용어가 있는데, 뭐 선하지는 선 아래에 있다는 뜻이니까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를 선하지라 하겠죠? 그런 걸 한번 들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지 또는 원지라고도 하는데, 소지 또는 원지, 원래 그대로의 토지. 그래서 원지 또는 소지. 이 소지는 전혀 개발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 또는 원지라고 하는 겁니다. 개발 이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 원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공지. 이 공지는 내가 대지를 이만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토지를 이만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전부 건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내가 가진 대지 면적에서 건축이 가능한 면적이 있죠? 대지 면적에서 건축 가능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건폐율이라 하잖아. 그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걸 건폐율이라 하는데, 보통 이제 건폐율은 최대로 부여가 되면 몇 프로까지 부여가 되죠? 최대로 몇 프로까지 건폐율이 부여될 수 있지? 90%까지 부여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90% 이상은 건물을 못 짓는다 이 말이야. 왜? 공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 말이야. 공지를. 건물을 안 짓고 빈 땅을 남겨놔야 도로를 설치해가지고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한계이 되지 않아서 법으로 정해진 건폐율만큼 건축을 하고 주변에 이렇게 남기둔 땅이 있단 말이야. 요만큼은 이제 건축을 했죠.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남는 땅이 있잖아. 그지? 요 땅이 뭐라고? 이게 공지라. 아니?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건폐율만큼 건축을 하고 주변에 남기둔 땅. 이게 공지인데, 이 공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은 도로를 낼 수가 없잖아. 도로를. 그러니까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법으로 합법적으로 비워둔 겁니다. 도로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투기 목적이 아니다. 아니에요. 투기 목적이 아니고 아주 합리적으로 비워놓고 있는 땅입니다. 도로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데 이제 공지는 몇 프로 이상 확보하라 그래요. 건축부에서. 대지 면적의 1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해갖고 공개 공지 10% 이상 배웠을 건데 건축부에 나오는데, 그제? 공지는 건축부에서 10% 이상을 확보하라고 했거든. 그럼 공지를 10% 이상 확보하려면 건축 가능한 비율은 90%를 초과해서는 부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폐율은 최대로 부여가 돼도 90%야. 그러니까 상업적인 건폐율이 90%까지 부여가 되죠. 그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은 70%.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20% 아닙니까? 이제? 숫자 다 외워야 된다, 그거. 용준이라고 건폐율. 그 한 문제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숫자도 외워야 돼. 그래서 왜 건폐율이 90%를 초과하지 없느냐? 공지를 10%를 확보해야 되니까 건축 가능한 비율은 9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상업지역이 90%고 주거지역은 70%죠, 최대가. 근데 주거지역 중에서도 이제 완화되는 지역이 있죠. 건폐율을 완화해 주는 지역. 70%를 초과해서 건물을 더 짓도록 하는 지역이 있죠. 어떤 지역인데요? 왜 주거지역은 70%밖에 건물을 못 지어? 주거지역은 사람이 떼거지로 살잖아요. 떼거지로. 그죠? 주택은 층수가 높잖아요, 보통. 그러면 불이 한번 나면 넓은 길이 확보돼 있어야 큰 소방차가 지지부해서 불을 끄겠네. 그러니까 도로를 넓게 확보하려면 건물을 많이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지를 30% 남겨놔야 된다 이 말이야. 도로를 크게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70%밖에 부여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70% 이상 건폐율을 완화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더 짓도록 해주는 데가. 어떤지요? 이미 도로가 크게 확보돼 가지고 소방차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지역은 건폐율을 70% 이상 더 준다 이 말이야. 아니? 건축부에서 그런 거 안 나오더나.
하지 마라 건축부 그냥.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참 답답하구나. 그러니까 뭐 외우기는 왜 하는데 왜 외웠는지도 모르고 이게 이유도 모르고 외우니까 이제 시험에 나오면 틀릴 거 아닙니까? 그래 좀 왜 그런가 이런 사고를 전해가면서 그죠? 그래서 이걸 70%까지 부여를 안 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더 짓도록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으면 쉽잖아 그런 게 그죠?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막 생으로 막 외워야 되니까 뭐 됐어 하지 마 그냥 건축부 어려워. 예? 건축부 한다 그러면 그냥 그 시간에 저 중개사학부 공부해 독실에 앉아가지고. 자 이렇게 한계에 되지 않아서 건폐율 만큼 건축을 하고 주변에 비워둔 땅이 공지예요. 근데 이제 공지하고 용어는 비슷해. 공한지 비슷하죠. 이 아주 완전히 다른 놈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한지를 주로 공지로 내고 또 공지를 공한지로 내는 경우가 많겠죠. 비슷하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시험 포인트란 말이에요. 근데 공한지가 나오면 이건 또 휴한지하고 비교를 꼭 해야 됩니다. 공한지는 한가하게 비어있는 땅이다 이 말인데 이거는 이제 투기 목적으로 놀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도시 토지를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집가 상승을 기대하고 장기간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 그게 공한지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토지면 건물을 건축해야 되겠죠. 근데 건물도 안 짓고 그냥 집가 상승만 기대하고 땅값 오를 때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투기 목적으로 놀리는 땅입니다. 근데 휴한지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실휴자 한가한자 한가하게 쉬고 있는 토지인데 그죠?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목적으로 지적 향상의 목적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비옥도를 회복시켜 가지고 더 나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죠? 정상적으로 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벼농사가 끝나면 그게 바로 보리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바로 보리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한두 달 토지를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건 이제 그 토지를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거거든. 더 나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죠? 비옥도를 회복시켜서 지적 향상에 목적을 두고 정상적으로 아주 바람스럽게 쉬게 하는 겁니다. 일정 기간. 이런 토지가 휴한지인데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목적으로 쉬게 하는 거고요. 공한지는 완전히 엉뚱하게 그냥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는 거니까 엄격하게 다른 거죠, 두 개가. 근데 이 공한지를 물을 때는 공지, 또 공지를 물을 때는 공한지 이렇게 용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바꿔서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요거는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 목적으로 두 개를 꼭 구분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0개에서 1개 정도 더 알아볼까? 한계지 하는 게 있는데 뭐 요 한계지라는 용어까지는 알 필요는 실제 없어요. 한계지는 택지 한계지가 있고 농지 한계지가 있거든요. 이제 구분할 게 농지 한계지란 바로 우리 차액지대설 있죠.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지대가 모든 쪽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차액이 형성된다. 그래서 차액지대설을 하죠. 그 차액지대설에서는 비옥도가 전혀 없는 한계지에는 수확량도 산출이 안 되니까 지대가 발생하지 않죠. 그게 차액지대설의 핵심 아닙니까? 그지? 그게 한계지라는 게 뭐야? 생산성이 0인 토지죠. 농장활동을 해도 수확량이 산출이 안 되니까 생산성이 0이죠. 그런 토지를 이제 농지 한계지라고 하는 거야. 농지 한계지. 그러니까 차액지대에서 나오는 한계지는 농지 한계지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계지라고 표현할 때는 농지 한계지가 아니고 택지 한계지를 의미합니다. 택지 한계지. 택지가 뭐였죠? 그거였어요. 그죠? 뭐 지금 뭐라 했잖아. 지금 이거 그지? 그게 택지예요. 그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건축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도심에 있는 토지는 즉시 건축이 가능하죠. 이 성수가 높단 말이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축이 가능해. 그래서 도심의 일정 지점 여기가 지금 달서구 상인동이라는 특정 지점이 있어. 그럼 요 지점에서 봤을 때 요 위치까지는 적극적으로 건축이 가능해. 여기까지는. 그럼 여기까지는 적극적으로 건축이 가능하면 택지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근데 요 지점을 지나버리잖아요. 요 지점을 지나면 대부분 농지 아니면 임야라. 근데 농지나 임야, 이 농경지 같은 경우는 지반이 약해갖고 즉시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지? 적극적으로 건축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즉시 건축할 수 없는 토지. 요런 토지가 이제 미성숙지라, 미성숙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즉시 건축이 가능하죠?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성숙도가 높다? 성숙지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가 이제. 그럼 성숙지, 미성숙지라는 용어도 여기서 이제 배우면 되고. 도심의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까지는 건축이 가능하고 요 지점까지는 택지로 이용이 가능하죠. 이렇게 택지로 이용이 가능한 가장 먼 경계선상에 있는 토지를 택지 한계지라고 한다 말이야. 택지로 이용이 가능한
가장 먼 경계선상에 있는 토지다. 그래서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이렇게 표현한 거야. 택지로 이용이 가능한 가장 먼 경계선상의 토지. 그래서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의 토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걸 이제 택지 한계지, 줄여서 한계지를 한 거고요. 이제 농지 한계지는 농장활동을 해도 수확량이 산출이 안 되니까 생산성이 0인 토지를 농지 한계지라고. 그래서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은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지니까 비옥도가 높은 토지는 수확량이 많으니까 지대가 높고 비옥도가 떨어질수록 수확량이 감소해서 지대가 낮아진다. 그래서 지대의 차익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비옥도가 제일 높은 한계지대는 수확량이 없으므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차익지대설의 핵심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의미하는 한계지는 뭘 뜻한다? 농지 한계지를 뜻하는 겁니다. 차익지대에서 한계지는 농지 한계지. 우리 여기서 일반적으로 쓰는 한계지는 택지 한계지를 뜻한다 말이야. 이게 택지로 건축이 가능하다. 그 말이 택지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도심의 일정 지점을 기준으로 택지로 이용이 가능한 가장 먼 경계선 상에 있는 토지를 말 그대로 택지 한계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구분됐지? 자, 여기까지 이제 토지의 용어였습니다. 토지의 용어. 근데 지금 요약조에 보면은 이 토지의 용어는 나와 있는데 주택의 용어가 없죠. 주택의 용어가 없는데 이 주택의 용어도 조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재에 없어 지금 넘기다고 나오는 거 아니야. 없는데 뭐 자꾸 넘기지 마. 책 따라. 주택의 용어는 3년에 한 문제꼴로 나오는데 올해 한 문제가 나올 차례거든요. 그러니까 3년 단위로 한 개 정도가 나오니까 이 용어도 이제 구분해 두는 게 좋고 여러분이 이미 다 뭐 건축부나 주택부에서 다 주택의 분류를 배웠으니까 알고 있겠죠, 그지? 안 해줘도 되는데 해준다. 주택은 이제 단독주택하고 크게 공동주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그지? 그리고 단독주택도 다시 또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지? 단독주택, 그리고 다중주택, 그리고 또 다가구주택, 공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요, 그지? 그리고 공동주택도 다시 또 네 가지로 아파트, 그다음에 연립, 그리고 다세대, 그리고 기숙사. 시험이 쉽게 나오면 그죠?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가구 아니면 다중주택 요거 나와요. 그리고 또 다음 중 주택법상 주택의 분류 중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기숙사 아니면 다세대주택이 답으로 나옵니다. 뭐 뻔히 정해지죠, 그죠? 근데 그렇게는 안 나오겠죠, 그죠? 이 구분 자체의 요령이 중요한데 이제 아파트하고 연립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죠? 층수란 말이에요. 층수. 주택으로서는 층수인데 주거용으로서는 층수가 아까도 얘기했지.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파트는 주거용으로서는 층수가 5개층이 돼야만 아파트라는 용어를 쓰지 4개층밖에 안 되면 절대 아파트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일 때 아파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연립은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그리고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을 뭐라 그래? 연면적.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있다면 연립이 되고요. 그러면 똑같이 주택으로서는 순수가 4개층 이하이면서 그지? 바닥 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까지. 그러니까 660제곱미터까지는 다세대 주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택으로서는 순수가 4개층 이하면서 바닥 면적의 합이 660까지, 660 이하면 이제 660을 포함하는 거죠. 그지? 660까지는 다세대고 661은 연립이 되는 겁니다. 이 연립하고 다세대는 바닥 면적의 합을 가지고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은 비슷하지만 다중주택도 비슷해요. 완전히 달라요. 다가구주택은 역시 주택으로서 수가 4개층 이하여야 돼. 4개층 이하면서 바닥 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인 주택. 이 세대수에 이제 제한을 받고 있는 게 다가구주택이에요. 그리고 다중주택도 역시 주택으로서 층수는 몇 개? 3개층 이하입니다. 이거는 주택으로서 층수가 3개층 이하면서 바닥 면적의 합은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이게 이제 다중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제 다중주택은 이 바닥 면적의 합을 330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가 이게 올해 이게 660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올해 당연히 이걸 문제를 낼 소지가 높죠. 660으로 이게 바뀐 겁니다. 올해 개정된 내용이니까 알아야 되고요. 다세대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은 똑같지 않습니까? 실제 그죠?
똑같은데 이게 세대수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만 다가구고 다세대는 세대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차이점이 있겠죠. 그지? 이렇게 몇 가지 포인트는 좀 정리해 놓고 있는 게 대비차기 안 쓰겠네. 주택에 대한 용어도 올해는 한 개 정도 예상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주택 용어였고 그다음에 2절에 21페이지 부동산의 특성과 본질.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1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의 특성이죠.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칠판이 다 돼가지고 조금 그냥 쉬었다 합시다. 지우고 저 칠판 지우고 특성부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